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첫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업에서는 생명과학 수업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첫 시간 생명과학의 역사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능력 시험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생명과학 2는 개념학습과 개념학습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생명과학 2를 내신 위주로 학습을 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과서와 여러분들 필요한 학습 자료는 교과서와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요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명과학 2는 이렇게 학습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영상을 올려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를 선택을 하였는데 생명과학 2보다는 우리 생명과학 1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많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필수로 수능 특강을 풀어줘야 돼요. 자, 수능 특강 올해도 실제로 그 EBS 연계가 70% 이상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7월에 발간이 될 수능 완성까지는 꼭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 가입해서 이제 들어오면 실제로 생명과학 1은 선생님이 EBS 선생님의 강의를 끌어다 놨어요. 자, 그리고 생명과학 2는 여러분 학습지와 선생님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혹시라도 생명과학 2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있을 경우에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2는 주로 개념학습, 즉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내신을 위한 학습을 위해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우리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을 따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특정 대학에서 2 과목이 필요해서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생명과학 2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또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그렇다면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과학 2 수업은 일주일에 3번의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명과학 2 수업도 있지만 생명과학 1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은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생명과학 1 시험을 위해서 수능 특강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명과학의 역사, 첫 번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 2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 1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되는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게 된 교과서예요. 즉, 작년까지 선배들은 여러분들과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다르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배들이 그동안 치러왔던 수학능력 시험 기출문제에서 이건 내가 배우지 않은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생명과학 교과서 내용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작년 선배들한테서 선배들이 배우던 교과서에 빠진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얇아졌어요. 다행이죠. 교과서가 얇아졌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도 있고 새로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 선생님이 좀 더 짚어주기로 하고 첫 번째 시간 생명과학의 역사 이것도 새로운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선배들은 이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단원이 수학 능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사실 가늠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가볍게 생명과학의 역사가 이렇구나,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생명과학의 탄생과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연구 방법 그리고 사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세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와 근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기준은 뭐냐면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생명과학의 발달에는 이 현미경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 현미경이 없었다면 실제로 세포도 모를 거고 세균도 모를 거고 그쵸? 요즘에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어떠한 세포 속에 있는 핵에 들어있는 DNA까지도 관찰할 수 있죠. 즉 현미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현미경의 발견을 통해서 이 현미경의 발달은 실제로 생명과학의 발달과 함께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고 생명과학의 탄생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봅시다. 여기서 막 이름을 다 외워야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알면서 넘어갈게요. 자, 이 고대 그리스 시대면 기원전 4세기예요. 기원전 4세기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540여 종의 동물을 분류하고 50종을 해부한 사람이에요. 자, 이 학자가 있었고 테오프라스토스 이 사람은 식물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제 다양한 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해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생물을 해부를 하고 그 바탕으로 의학에 관한 서적을 남겼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레노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2세기 정도 때 활동했던 학자예요. 자, 중세로 넘어오면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인체를 해부를 해서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체의 구조를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떠한 해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 장기나 우리 몸속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어떤 책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살리우스가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저술을 하면서 이제 과학혁명이다라고까지도 불리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혈액과 혈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비입니다. 하비라고 하는 학자가 혈액과 혈관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우리 생명과학의 발달은 현미경과 함께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자, 이 현미경을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훅입니다. 자, 로버트 훅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해서 벌집 모양의 작은 칸막이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 셀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관찰한 게 뭐예요? 코르크 조각이죠. 코르크 조각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르크 조각을 봤을 때 이러한 방들, 비어있는 조각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 코르크 조각은 안에 있는 세포, 한마디로 세포 기관들, 세포가 다 사라지고 세포벽만 남아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들이 꼭 수도사들이 살던 작은 방들처럼 생겼더라. 그래서 얘를 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로버트 훅이 현미경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가지고 어떠한 세포라고 하는 구조를 처음 봤다고 하면 그 뒤에 레이유엔 훅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도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최초의 현미경을 만든 사람은 로버트 훅이고 레이유엔 훅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작은 생물, 세균, 적혈구, 정자, 즉 살아있죠. 살아있는 세포를 최초로 관찰한 사람은 레이유엔 훅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다 그 성이 훅인 것 같죠? 네. 그래서 구분을 해주면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야. 레이유엔 훅은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중요하니까 알아둡시다. 자, 세포설. 자, 세포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어요. 세포에 대해서. 네. 세포에 대해서 배웠고 이 세포설은 이제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되었냐면 자, 첫 번째 이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슈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자, 슐라이덴은 식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설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슈반은 모든 동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슈반이 주장한 건 동물 세포설이에요. 이 슐라이덴과 슈반은 사실 친구예요. 친구 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동물을 연구해, 나는 식물을 연구해 이러면서 동물과 식물의 어떠한 세포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것을 정리를 했었죠. 자, 이 두 가지 한 사람은 식물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한 사람은 슈반이 동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슐라이덴과 슈반의 내용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피르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피르호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이 세포설을 정리를 해요. 저 밑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설 말고 이제 근대에 와서 현미경 발달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세포설이 나타나죠. 왜? 현미경이 나타났으니까.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를 보게 된 거죠. 자, 그거와는 또 다른 이제 분류학에서는 린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분류학의 종명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어떤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린네입니다. 자, 린네. 자, 이렇게 쭉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연구 사례들을 한번 볼 텐데, 자, 연구 사례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세포학, 생리학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학, 면역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 분자생물학, 분류학, 진화학, 그리고 생태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어떠한 연구 사례를 다 외워버려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구나, 어느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살펴보면 되고요.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시 요건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외워버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세포학과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죠. 뭐였어요? 로버트 훅.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해? 가장 처음으로 뭘 발명을 해요? 현미경. 그렇죠? 현미경.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슐라이덴, 슈반. 슐라이덴 이름이 어렵지만 슐라이덴 식물세포설, 슈반 동물세포설.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 피르호.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피르호가 정리한 세포설은 중요하니까 기억해두죠. 우리가 선생님 여기 당구장 표시해놨죠? 중요하니까 당구장 표시했겠지. 자, 세포설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엇으로,
그렇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입니다. 하나로 된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서 세포 하나로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큰 동물은 세포가 그만큼 많겠죠. 세포가 큰 게 아니라 세포가 많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포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로부터 생긴다. 즉, 우리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면 원래 사람이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 하나였어요. 하나. 자, 세포 하나였는데 이 세포 하나, 그러니까 하나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 세포가 나눠져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해서 이 세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은 뭐였어? 하나의 세포였죠.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로 나눠지고 그 세포가 결국에는 더 분열을 하고 해서 뭐가 됐어요? 일단 사람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였고 이 세포가 분열해서 많아지고, 그쵸? 하나의 개체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즉, 새로운 세포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로부터 생긴다. 기억해 둡시다. 자,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그래서 구조적, 자, 기능적 단위다. 무슨 말이냐? 아까 개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포가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조적 단위예요. 가장 작은 우리 개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세포예요. 자, 그런데 세포는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하나만 있어도 살아있는 세포는 그 세포가 살아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설은 꼭 이해도 해주시고 세포설의 내용까지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미생물학과 면역학의 연구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 자, 요 연구 사례 중에서는요, 자, 항생물질의 발견에서 저 파스테르의 실험, 이 실험 과정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미생물학이나 면역학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파스테르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만약에 혹시라도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파스테르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생물이 이제 레유엔 훅, 아까 우리 훅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로버트 훅이 있고 레유엔 훅이 있죠. 근데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세포를 관찰을 했는데, 우리가 레유엔 훅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미생물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종두법 개발을 한 학자가 1796년에 제너가 있죠. 이 당시 가장 무서웠던 질병 중에 하나가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 제너가 개발한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소가 걸리는 소의 천연두, 그래서 우두라고 불렀는데, 자, 우두에 걸렸던 사람이 천연두는 안 걸린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소한테서 추출한 고름을 이용을 해서 사람한테 접종을 하면 그 사람은 천연두에 안 걸렸던 거죠. 이 천연두는 우리가 이제 마마라고도 불렀던 되게 무서웠던 어떠한 질병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신의 개발과 이제 감염병 연구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실험이 뭐냐면 생물 속생설을 증명한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파스테르의 백조목플라스크 실험. 아까 선생님이 요 미생물학과 면역학의 연구 사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스테르의 실험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생물 속생설이 무엇이냐? 이 당시 이 이전까지의 사람들이 믿었던 어떠한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믿었던 게 가장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나 소나 말처럼 이렇게 커다란 동물이나 또는 커다란 나무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아주 작은 건 그냥 저절로 생겨. 그런데 큰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 씨앗이 있고 이게 공기 중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생명체가 된다라고 많이들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스테르가 이 생물은 생물한테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실험들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그다음에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반박하는 실험을 하고 또 반박하는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파스테르가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파스테르의 실험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실험이 그 헬문트의 실험을 한번 보세요. 헬문트의 실험을 보시면 이 헬문트는 땀으로 더러워진 셔츠를 우유와 기름에 적셔 밀, 나달과 함께 상자 속에 넣어두었더니 며칠 뒤에 쥐가 생겼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냄새나고 밀도 있고 이러니까 쥐가 어디서 들어왔겠구나 라고 상자 속에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다고 하는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또 되게 권위 있는 학자들까지도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이 좀 더 우세한, 강력하게 우세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뉴턴이라는 학자, 이 사람 다들 알고 있는데 그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연 발생설을 믿었었다고 해요. 자, 일화가 있는데 뉴턴이 낚시 가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낚시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뉴턴이 집에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 갔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낚시를 딱 띄우고 이렇게 낚시를 띄우고 있었어. 근데 호수 반대편에는 이렇게 갈대밭이 있었대요. 갈대밭이 쭉 이렇게 있는데 갈대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분 거야. 바람이 슉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었더니 갈대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뭐가 나왔냐? 오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뉴턴이 집에 와서 일기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 바람이 불자 오리가 태어났다. 즉 오리가 생겨났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자연 발생설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적 상황이 실제로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헬몬트가 먼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디가 1668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개의 병 속에 각각 생선을 똑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한쪽 병만 천으로 입구를 막았더니 막지 않은 병에서는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막았던 병에는 구더기가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입구를 막으니까 파리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안 들어가니까 파리가 알을 안 낳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막지 않은 병은 파리가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 생물이 들락날락한 병에서만
구더기가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라고 레이디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45년에 또다시 이걸 반박하는 주장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자, 그 중에서 또 니더미 실험을 해요. 뭐라고 하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양고기즙을 플라스크에 넣고 끓였어요. 끓이고 막았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생겼지 않냐? 이런 실험을 해요. 그러면서 봐봐, 끓이고 막았는데도 미생물이 생겼어.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덤의 실험을 반박한 학자가 있어요. 스팔란차니라는 학자가 그건 분명히 플라스크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팔란차니가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양고기즙을 플라스크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플라스크를 완전히 밀폐하고 상온에 뒀더니 안 생겨요. 자, 니덤의 실험을 보완한 거죠. 니덤이 끓이고 밀폐했다고 했지만 미생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팔란차니는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스팔란차니가 완전히 밀폐를 해서 실험을 하니까 어땠어요?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죠. 봐라, 끓이고 완전히 밀폐를 하고 상온에 두었더니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다. 즉 끓이면 혹시나 남아있을 양고기즙에 있던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생물이 다 죽었겠죠. 그리고 밀폐를 했죠. 못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생물 속생설이다. 봐봐,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예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또 주장을 하는데 또 니덤이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스팔란차니가 양 고기즙을 지나치게 끓여서 생명력이 파괴됐어.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미생물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땅만 얘기했는데 땅 또는 물질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끓여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뭐가 못 들어가서 생명의 기운이 못 들어가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은 거다라고 우겨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자연 발생설을 믿는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박이 됐죠. 이러한 반박들을 한 학자들에게 꼼짝 못하게 한 실험을 한 사람이 파스테르예요. 자, 파스테르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제 잘 봅시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파스테르의 실험은 실험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조금은 다른 실험들과는 다르게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고기즙을 넣은 플라스크의 목 부분을 S자형으로 만들었어요. 가열한 후에 방치하였더니 고기즙에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다. 자, 이제 니덤이 뭐라고 했냐면 지나치게 끓여서 생명력이 파괴되었다라고 했죠.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공기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S자형으로 만들었어요. 밀폐 안 했죠. 밀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밀폐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자, 니덤의 얘기로 본다면 자, 공기는 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기즙을 끓였어요. 그럼 고기즙 끓였으니까 생명력이 파괴됐죠. 그죠? 생명력이 파괴됐다고 주장한 니덤의 반박을 보면 생명력이 파괴됐고 공기가 안 통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죠. S자형으로 만들었어요. 자, 공기 통합니다. 그죠? 공기가 통해요. 자, 그런데 고기즙에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니덤이 뭐라고 할까요? 야, 공기는 통했지만 고기즙을 넣은 고기즙이 너무너무 끓여서 생명력이 파괴됐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끊어버려. 이걸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고서 며칠 동안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생물이 증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니덤의 반박을 깨트린 게 뭐냐면 아까 고기즙이 지나치게 끓여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안 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고기즙 끓였었죠. 그런데 다시 공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생물이
들어가서 증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S자형으로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요. 그러면 이 공기는 통과를 하는데 여기에 미생물들은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 S자형에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겠죠. 식으면서. 그러면 뭐는 통하고 공기는 통하고 미생물들은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들은 그러니까 플라스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요 물방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스크 안에 미생물들이 안 통하니까 여기에 미생물이 안 생기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딱 끊어내요. 그럼 공기가 다시 공기와 미생물이 통과를 하겠죠. 같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돼요. 파스테르의 실험은 그동안 이어왔던 어떠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의 어떠한 계속되는 반박되는 실험들을 다 종지부를 찍어버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고깃집을 끓여요. 그리고 요 플라스크의 목을 S자로 구부려서 미생물은 통과를 못하고 공기만 통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덤이 반박을 할 때 생명력이 없어졌고 고깃집은 생명력이 없어졌고 공기가 안 통하는 걸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공기를 통했을 때 안 생겼어. 그런데 네가 고깃집을 너무 끓여서 그렇잖아 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끊어버려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자 이 고깃집에 공기랑 미생물이 들어가서 고깃집에 미생물이 다시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생명력이 파괴되어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또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크 목을 구부려서 S자형으로 만들어서 한 이 실험은 실제로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을 완벽하게 증명한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연구 사례들을 이제 쭉 보시면 자,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유전물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이제 유전물질이 DNA인 것을 규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쵸? 이게 에이버리의 폐렴 쌍구균 실험 있고요. 그 다음에 DNA의 구조를 규명한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모형이 있죠. 이것들은 좀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서 가장 나중에 그 발전이 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유전학, 분자생물학에 대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사례에서 분류학과 진화학이 있는데 아까 린네가 저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분류 체계를 정립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우리 유명한 다윈 있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1859년에 정립이 됐어요. 자, 이것들은 이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연구 방법과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관찰, 정보 수집과 분석, 실험, 그 다음에 적절한 실험기구의 사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실험법을 다른 말로 한번 우리가 바꿔보면 귀납적 연구 들어봤죠? 자, 실험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연역적 탐구 방법, 그렇죠? 로 볼 수 있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있게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를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찰에 의해서 어떠한 진행이 됐던 연구는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아까 봤던 제너의 정두법. 소 키우는 사람은
왜 천연두에 안 걸릴까? 소가 걸린 우두에 걸렸던 사람은 왜 천연두에 안 걸릴까?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발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관찰에 의한 건데요. 자,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다른 곰팡이들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 주변만 다른 곰팡이들이 없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본 거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 다른 세균, 다른 균들이 자라지 않는구나 라는 걸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파악한 가장 대표적인 관찰에 의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수집과 분석. 그러니까 선행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연구의 토대로 삼았던 것.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왓슨과 크릭, 이 사람들 기억해 두세요.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이거는 이전에 연구자들이 밝혀낸 여러 가지 것들의 선행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왓슨과 크릭은 DNA 구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DNA 구조는 선행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험,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을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파스테르가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탄저병의 백신 실험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되고 이 실험은 실제로 이제 그 어떠한 조건을 주고 내가 기대했던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생명과학 1에서 나오죠.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설입니다. 가설이 있느냐 없느냐, 가설을 세웠느냐, 그렇죠? 그래서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실험은 이 가설을 세워서 실험한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연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그리피스의 실험에 또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실험 기구의 사용,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생명과학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미경의 발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적절한 실험 기구가 있겠죠. 이게 누구야? 현미경이죠. 현대는 이 현미경도 되게 많은 종류의 현미경들이 개발이 됐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례에서는 이렇게 한번 좀 관찰해 보고 귀납적 연구구나. 그래서 주의 깊게 계속해서 관찰하고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한 연구가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실험.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내가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인위적으로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럼 내가 생각한 가설, 내가 생각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현미경이나 적절한 어떠한 기구들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죠. 즉 현미경의 발달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생명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본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